자,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저번 주에 우선 기능학적 분류를 조금 했어요. 우리가 기능학적 분류를 통해서 말초신경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부심성 신경계와 원심성 신경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심성 신경계는 당연히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내가 감각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운동뉴런.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원심성 뉴런은 다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대뇌 지배를 받는 것과 대뇌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대뇌 지배를 받는 거는 뭐라고 했니? 대뇌 지배를 받는 거는 체성신경이라고 했고, 대뇌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는 자율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율신경을 우리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눴지. 뭐하고 뭐로 나눴니?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눴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눴지. 그래서 교감신경은 절전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절전뉴런이 길다. 여기까지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뭐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절후뉴런 말단, 여기에서는 내가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근데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뭐 간혹마다 문제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뭐 아드레날린으로 출제가 돼도 똑같은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내가 절후뉴런은, 이 절후뉴런은 내가 무슨 말이지? 민마리즘 뉴런이라고 했고, 마리즘이 없는 민마리즘 뉴런이라고 했고, 이 앞에 있는 뉴런은 내가 마리즘 뉴런이라고 했습니다. 얘와 얘는 마리즘 뉴런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중추신경계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런데 봐볼게. 자,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기능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고, 혹시 내가 해부학적 분류까지 알려줬니? 해부학적 분류까지는 안 알려줬어? 해부학적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말초신경계의 정의를 알아줘야 돼. 말초신경계의 정의. 말초신경계의 정의가 내가 뭐라고 했어?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이라고 했지.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나온 신경 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뭐하고 뭐? 뇌와 척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척수와 뇌로부터 각각 뻗어나올 수가 있는데, 뇌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하고요.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뇌신경이 몇 쌍? 12쌍. 그리고 척수신경이 31쌍이 있다. 이거 혹시 설명 안 했니?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가 아니다. 뭐로 착각하면 안 된다. 뇌를 이루는 신경, 척수를 이루는 신경인 연합뉴런과 헷갈리면 안 된다.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꼭 구분을 지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는 기량작용부터 좀 가겠습니다. 기량작용. 자, 우선 기량작용을 한번 봐볼게. 자, 기량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책 밑에 쪽에 보면 기량작용이 있죠? 자, 기량작용이 뭐냐면,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여 서로의 기능을 견제. 한단 말이야.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여서 서로의 기능을 견제. 따라서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해.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한다고?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하여서 결국 뭐야? 변화폭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변화폭을 따라서 변화폭을 최소화. 변화폭을 최소화시킨다고? 변화폭을 최소화시켜?
변화폭이 최소화되게 되면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거야. 항상성 유지라는 걸 배울 거거든, 우리가. 항상성 유지. 우리 그리고 제일 처음 부분에 배웠어. 생명과학의 특성에서 배웠어. 항상성이라는 게 뭐였어?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그게 항상성이야. 그러면 변화폭을 최소화시킨대. 변화하는 것을 최소화시킬수록 어떻게 되겠어? 내 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변화폭을 최소화하니까 따라서 뭐 하기 좋다? 따라서 항상성 유지에 적합하다. 항상성 유지에 적합하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서로의 기능을 견제해서 서로의 반대의 기능을 해서 서로의 기능을 견제해가지고 한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해가지고 결국 변화폭을 최소화시켜. 그래가지고 항상성 유지에 적합해.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바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서로 기량작용의 관계에 있습니다. 얘네 둘은 기량작용의 관계에 있어. 주로 교감신경은 업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주로 다운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로 다운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즉, 업된 상태라는 건 뭐야? 촉진, 수축, 흥분과 관련된 것들은 교감신경, 안정, 억제, 이완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동공, 동공, 방광, 소화액분비. 거기다 별표. 동공, 소화액분비, 방광. 이 세 개의 별표. 왜냐면 얘네 세 개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냐? 봐봐. 우선 동공, 방광, 소화액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심장박동, 혈압, 그리고 뭐 있니? 혈당량 있지? 오케이? 심장박동, 혈압, 소화액, 혈당량 전부 다 업입니다. 교감신경은. 그래서 화살표 업 적어주시면 돼요. 심장박동, 혈압, 혈당량 각각 화살표 업 교감신경은. 그럼 부교감신경은 뭐야? 다운이 되겠지. 다운. 그러면 자, 이제 동공부터 봅시다. 동공 쪽에 제가 밑에다가 필기하게끔 만들어놨죠? 자, 거기 보면 교감신경은 홍채를 수축시켜. 교감신경은 홍채를 수축시켜서 동공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겠어? 부교감신경은 정반대가 될 거야. 그렇지? 부교감신경은 홍채를 이완시켜서 동공을 수축시킨다. 축소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액분비입니다. 자, 소화 쪽만 볼게요. 소화라고만 쓸게요. 자, 봐봐. 혹시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볼게. 현우야, 혹시 밥 먹고 뛰어본 적 있니? 밥 먹고 뛰어본 적 있어? 그러면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지? 막 여기 막 맹장 터질 것 같이 막 여기 막 쑤신단 말이야. 오케이?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자, 그럼 배가 아프다는 거는 소화가 잘 되는 거 같니? 억제되는 거 같니? 억제되는 거 같지? 소화가 억제되는 거 같아. 그럼 이렇게 돼.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뛰면 업된 상태일까? 다운된 상태일까? 업된 상태겠지? 오케이. 그러면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해. 소화를 억제. 그러면 소화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다 억제야. 소화 액분비 억제, 위활동 억제, 소장활동 억제, 다 억제라고. 오케이? 방광. 자, 방광은 얘들아 오줌주머니야. 오줌주머니. 이 오줌주머니가 당연히 어떻게 돼? 짜지면 오줌주머니가 짜져서 수축을 하면 오줌이 촥 하고 배설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게 오줌주머니야. 그럼 이 오줌주머니가 봐봐.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너네들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기 4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어. 그래서 화장실 칸에 딱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했는데 막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부서져라 치는 거야. 쾅쾅쾅 하면서 문을 부서지게 쳐. 그러면 너네들 볼일 편하게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존나게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쾅쾅쾅 치면 뭐야? 빡쳐. 아, 어떤 새끼지? 어떤 씹새끼지? 빡이 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뭐야? 빡이 쳐?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신경이야. 왜? 업된 상태잖아. 내가 빡이 쳤으니까 업된 상태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볼일을 편하게 봐? 못 봐? 못 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오줌주머니가 수축이야, 이완이야? 수축하면 오줌이 배설이 될 텐데. 그렇지, 이완. 방광을 이완시켜. 방광을 이완시켜서 결국 어떻게 돼? 오줌 배설을 억제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정반대니까 안 적을게요. 오케이? 부교감신경은 정반대의 기능을 할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내가 분포로 가겠습니다. 분포. 자, 분포가 뭐냐면, 자, 어디에 분포한다? 이게 뭔 소리야? 어디에 분포한다? 어디에 존재한다. 분포라는 것은 곧 존재의 유무 아닐까요? 존재가 어디에 하는지. 자, 근데 자율신경의 분포를 묻고 있어. 자율신경의 분포. 그 자율신경의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교감신경이고 얘가 부교감신경이죠. 근데 얘가 어디에 존재하냐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냐, 그게 곧 분포야. 다시 한번 뭐라고?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니, 그게 곧 분포야. 그런데 얘와 얘가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는지를 결정하려면, 전유런에 가지돌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결정 지으면 걔가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 콜. 근데 가지돌기 안에 얘들아 보통 뭐가 존재해? 신경세포체가 존재해. 운동뉴런이니까. 왜냐면 감각뉴런은 축삭돌기 중간에 헛부리한것 마냥 삐져나왔다고 했지만 가지돌기 존재해야 한다고. 운동뉴런은. 그래서 분포를 따지려면 거기에 밑줄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따지면 된다 이거야.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따지면 된다. 여기까지 콜? 자, 그런데 우리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플해.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무조건 교감신경, 뭐라는 거야? 척수에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와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와.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그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교감신경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고 부교감신경은 그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채우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자, 볼게요. 거기 반응들이 적혀 있어. 동공체 안구 운동은 예진아, 이 반응들의 중추는 어디니? 중간뇌. 그렇지. 그러면 교감신경은 그 반응의 중추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척수에서도 뻗어나야 되니까 척수라고 그냥 대짝만하게 적으면 되겠죠, 그 표 안에. 오케이?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뭐야? 그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중간뇌에서부터 뻗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품, 재채기, 눈물, 심장, 먹동, 소화운동, 호흡운동. 이거는 당연히 반응의 중추가 연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올 거예요. 연수에서부터. 배변 메뉴 무릎 반사. 무슨 반사? 척수 반사. 그렇지. 그러니까 척수 반사니까 부교감신경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겠네요. 항상성 유지, 출제 불가라고 적으세요. 출제 불가. 네. 출제 불가합니다. 출제 불가능해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예외사항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봐봐.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봐봐. 얘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대.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을 내가 뭐라고 했어?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척수신경. 그렇지. 그럼 얘는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네? 그러면 교감신경은 무조건 100% 무슨 신경이야? 100% 척수신경이야. 100% 척수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은요, 쌤?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다르죠. 중간내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는 뇌신경일 거고,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는 연수신경? 에이, 아니죠. 뭐 해야 돼? 뇌신경이죠. 연수는 뇌를 구성했으니까요. 당연히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는 척수신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반응 경로를 조금 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내신 때 가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 정도를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중추신경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포와 기량작용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짚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우리 대표제 2번 조금 볼게요. 86페이지. 4번 그림입니다. 자, 대표제 2번 86페이지에 대표제 2번의 4번 그림이에요. 대표제 2번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이렇게 회계망측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내신 문제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4번 4번 그림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주시고요. 얘 진짜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오는데, 자, 얘가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봐봐. 내신 문제로 잘 나오는데 어떤 걸 위주로 출제를 하냐면, 자, 우리가 가번 같은 그림이 있으면 총 3가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스텝에 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가번 그림의 대처법 3스텝. 그 스텝 넘버 1은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부위를 확인한다 라고 적었어요. 가번 그림에 대한 대처법으로 스텝 1은 가번 그림에 대한 대처법으로 스텝 1은 부위를 확인한다예요. 부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좌우 반구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좌우 반구를 확인한다. 세 번째는 감각령, 운동령을 판단한다. 감각령, 운동령을 판단한다. 총 이 3가지의 3스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가번 그림 볼게. 얼굴 부분 있죠? 그 얼굴 부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얼굴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자, 좌반구래. 좌반구. 그럼 연수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나의 오른쪽 얼굴이, 오케이? 여기까지 콜? 좌반구이기 때문에 오른쪽 얼굴이 운동령, 어떻게? 움직인다. 얼굴 부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부분, 이 얼굴 부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오른쪽 얼굴이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얼굴이 움직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역 봐봐. 무릎 부분이네. 그러면 자, 기역 부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무릎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거야. 운동력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거기 1번 봐봐. 얘들아 1번 봐봐. 기억이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에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얘들아 봐봐. 무릎 반사는 뭐니? 무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를 해야 안 해? 대뇌가 관여를 안 해. 그런데 마치 봐봐. 기억 부분은 뭐라고 적혀있어 거기? 가번 그림에 보면 기억은 대뇌 겉질이래. 그러면 기억을 자극한다고 해서 기억에 역치 이상을 자극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결정될까? 기억 부분은 대뇌야. 그러면 애초에 무조건 반사는 대뇌 자체가 관여를 하지 않는 운동이라고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운동이야.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사라고. 그런데 마치 1번은 뭐라고 적어놨어? 대뇌가 관여를 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를 결정짓는 것 같이 서술해놨죠. 1번은. 기억이 손상되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이 개소리야. 오케이? 무릎 반사는 애초에 대뇌와 관여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가가 손상된다고 해서 가번 그림에 있는 모든 부분이 손상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가 못 일어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번 그림 갖다 놓고 무조건 반사 갖다 붙여놓으면 무조건 우선 틀리겠다고 보는 거야. 왜? 관련 없어. 둘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들아, 우리가 무릎 반사에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 내가 얘가 찔렸어. 내가 손에 찔렸단 말이야. 손에 찔려서 내가 팔을 들었어. 팔을 드는 반응이 일어나면 이쪽 근육은 수축, 이쪽 근육은 이완을 해야 팔이 들릴 수가 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야. 땅 쳐가지고 발이 들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위쪽 근육은 수축, 밑에 근육은 이완해줘야 돼요. 그럼 발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이 떨어지려면 이쪽 근육은 이완, 이쪽 근육은 수축해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네, 저랑 같이 대표 예제 3번 풀 거예요. 3번. 자, 한번 제가 시간을 2분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죠? 대표 예제 3번, 88페이지 대표 예제 3번 풉시다. 용성이는 연락이 안 되고 혜윤이는 영상 보고 왔네요. 오늘? 네. 그리고 5시로 옮긴다는데요? 혜윤이? 네, 다시 옮긴다. 그리고 이현이 오늘 영상 보고 그 뭐지? 카운터 쌤이 말해주셨는데 혜정이는 아직 연락을 안 해봤나 영상 보지 않을 거예요. 얘가 영상 보고 얘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진짜. 엄청 많이. 오늘 영상이 몇 명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나간 애도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개판이야. 서은은 그래도 옮긴 거긴 한데 민서도 나간 거 같고 영상이 너무 많은데. 겨우서 알았어. 자, 얘들아, 가볼게. 자, 우리가 이런 말초신경계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우리가 이런 말초신경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의 반응의 중추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의 반응의 중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위니까 당연히 이 반응의 중추. 우선 위면 당연히 이거 무슨 운동이겠니? 소화운동 아닐까? 그럼 소화운동의 중추 누구여야 될 것 같아? 연수여야 되지 않을까? 그 반응의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있어? 그 반응의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여야 돼? 얘는 부교감신경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얘는 교감신경이겠네? 교감신경 어디서부터 뻗어나온다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니까 가가 척수야.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얘네 둘 다 운동뉴런이죠?
얘네들도 운동 뉴런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이동해 줘야 되고요. 감각 뉴런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 상태로 1번 갑니다. A부터 C 흥분 이동 방향은 모두 니은이다. 맞니? 모두 니은? 맞지 않죠? 왜? C는 기억이니까요. A의 신경절 이후 뉴런. 자,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그럼 여기네요, 여기. 여기와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자, 여기는 당연히 뭐? 아세틸콜린 나와야 되죠. 왜냐면 여기만 에피네프린이었으니까요. 자, 척수는 소화 운동의 중추야? 소화 운동의 중추는 연수였습니다. 그렇죠. 교감신경 자극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프다.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프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소화는 억제된다 라고 했죠? 오케이, 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쉽죠? 이제 할만하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95페이지 항상성 유지를 할게요. 자, 오늘 항상성 유지 혈당량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주에 무조건 방어작용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 우리가 총 항상성 유지를 3개를 배워야 되거든. 체온 조절이랑 삼투압 조절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걸 다음 주까지 듣고 와주세요. 오케이? 되게 천천히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일부러. 영상은 아마 오늘 같이 이 녹화본이랑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영상은요. 거기에 심지어 문제도 다 풀었어요. 본교재에 있는 문제 싹 다 풀었거든요. 오케이? 그 녹화본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항상성 유지는 다 커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화본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그거를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조금 진도를 집쌤이랑 저랑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도가 조금 어긋나서 그래서 제가 녹화본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다 할 거라서 거기에 조금만 얹으면 돼가지고 근데 그 조금만 얹는 거를 시간이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데 1시간 안에는 절대 못 끝내서 제가 부득이하게 찍어서 올리니까 그거 보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랑 같이 95페이지로 갑니다.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뭐야, 깜짝이야.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 자, 호르몬은 첫 번째 우리가 미량으로 생리기능 조절이 가능하다. 미량으로 생리기능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량으로 생리기능 조절이 가능하다. 얘들아, 생리기능이 뭐냐면 생명체의 이치의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생리기능이라는 거는 생명체로서의 이치의 기능, 그걸 생리기능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기능들인 거죠. 뭐? 호흡, 소화, 심장박동, 체온 조절 등등등등 생명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기능들, 그걸 생리기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생리기능을 호르몬이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며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음.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며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내분비샘이 뭔지 조금 궁금하네. 내분비샘이 뭔지. 그렇지? 내분비샘이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러 밑에 있는 CF 그림으로 갑시다. 자, 제가 거기에 있는 그림이 조금 불친절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릴게요. 자, 여기에 내분비샘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내분비샘 세포. 내분비 세포가 있어요. 여기 혈관이 있고요. 자, 얘들아, 혈관 안에는 당연히 뭐가 떠돌아다니겠니?
혈액이라고 하는 피가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자, 내분비세포에서 만들어낸 물질은 따로 분비관 없이 바로 혈액으로 이동을 시켜서 걔가 같이 이동되게끔 만들어줍니다. 내분비세포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바로 혈액으로 분비하여서 걔가 같이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세포가 있다고 치면 얘가 혈관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혈액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죠? 혈액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외분비세포에서 만들어낸 물질이 다시 있을 거예요. 물질이 있겠죠. 근데 이 물질은 혈액으로 바로 가지 않고 뭐가 있냐면 바로 외분비세포에 복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이 복도를 통해서 이 물질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혈액이랑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줘요. 이 복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비관이라고 합니다. 분비관. 오케이? 따라서 내분비샘은 뭐가 있다? 분비관이 있다. 얘는 분비관이 존재하고요.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너네들이 거기다 적으셔야 됩니다. 외분비샘에 또 세 가지 예가 있어요. 땀샘, 소화샘, 침샘. 이렇게 세 가지가 외분비샘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하늘아, 졸려? 좀만 정신 차리자. 괜찮아. 일어나. 자, 외분비샘은 총 세 가지의 종류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내분비샘은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바로 호르몬샘이 있습니다. 호르몬샘은 내분비샘이에요. 오케이? 네. 외분비샘이 분비관이 없는 거예요? 예진아 고마워. 미안. 분비관이 있고 없고였죠? 물 마시고 올래? 괜찮아? 자, 우리 예진이가 잘 지적해줬어요. 제가 잘못 썼네요. 외분비샘이 분비관이 있고 쟤는 분비관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산용 상태로 자, 호르몬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 자,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기관특이성이 존재한다 라고 해줍니다. 종특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기관특이성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특이성이라는 말이 얘들아 뭐냐면 특이성이라는 거는 담당일진이야. 담당일진. 그러면 뭐냐면 자, 담당일진이 뭐야? 내가 제 담당일진이래. 그럼 뭐야? 나는 쟤만 골라서 팬다. 이게 담당일진의 컨셉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너네들이 내가 숙제를 줬는데 설날 기념으로 해서 선생님 나 설날 때 쿠데타 할 거예요. 나 숙제 못해요. 해가지고 대짜로 너네들이 누워서 숙제를 아무도 안 해왔어. 그런데 내가 현우의 담당일진이야. 그럼 뭐야? 나머지가 숙제 안 하건 말건 관심 없어. 현우만 골라 패는 거야. 계속.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하면서. 오케이? 그게 담당일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종에 따른 담당일진은 없다. 즉 무슨 소리야? 돼지의 호르몬을 나한테 넣어도 나의 호르몬을 돼지한테 넣어도 우리는 종이 다르지만 똑같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 그게 종특이성이 없다의 의미입니다. 종에 따른 담당일지는 없으니까. But 기관에 따른 담당일지는 존재한대요. 즉 내가 만약에 간한테 작용하는 호르몬이야. 간한테. 그럼 간한테 작용하는 호르몬이라면 나는 간한테만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간한테만. 그러면 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은 우리 몸에 5만 가지를 돌아다니다가 딱 간한테 가는 거거든요. 마치 쿠팡맨처럼 바로 배송을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직배송이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을 떠다니다가 간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불식착할 수도 있잖아. 간한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간의 담당일지이지만 간한테 갈 수도 있지만 심장, 이장, 근육, 위, 소장 이렇게 아무런 기관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들의 담당일진이 아니니까 그들한테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가도 담당일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간한테만 가서 기능이 가능한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뭔데? 관역이야. 내가 스나이퍼야. 쟤가 탕 쏘겠지. 오케이?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야. 내가 걔한테만 작용을 하니까. 오케이? 표적기관, 표적세포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우리 호르몬과 신경이 있는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내신 때 가서 깔고요. 지금은 어차피 해봤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특성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대충의 컨셉만 잡읍시다. 호르몬은 느리지만 지속성 있는 효과. 거기다 적어주세요. 호르몬은 느리지만 지속성 있는 효과. 느리지만 지속성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 즉 신경은 빠르지만 짧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컨셉 잡아놓고 나랑 같이 호르몬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워봅시다. 알겠죠? 자,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하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안 들으면 나중에 내가 영상 보라고 한 거 봐도 이해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봐야 돼. 우리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나? 이거 다들 어디 가버렸지? 예진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니? 스트레스는 받아? 미안합니다. 알겠죠? 원래 본래의 천성이 약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낭떠러지로 벼락으로 밀었네요. 절벽으로 밀었더니 절벽으로 떨어졌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오늘 사실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온내방내 터지나 봐. 다 같이 자가격리가 돼버렸다는데? 그리고 다 같이 못 온대 지금. 왜지? 요새 확실히 코로나가 심하긴 한가 봐요. 조심들 하시고요. 알겠죠? 자, 갑니다. 뇌하수체. 자, 우리 뇌하수체에는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고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 생성 장소와 분비 장소가 약간씩 달라요. 생성 장소와 분비 장소가 약간씩 다릅니다. 전엽 호르몬은 전엽에서 분비를 해요. 후엽 호르몬도 후엽에서 분비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생성 장소가 약간씩 달라. 오케이? 아이고. 자, 전엽 호르몬의 생성은 전엽에서 생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후엽 호르몬은 간내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해요. 간내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한다고. 이 생성 장소가 달라.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생성 장소가 다르다는 걸. 오케이? 그런 채로 전엽 호르몬 더 갑니다. 전엽 호르몬. 자, 이렇게 생성 장소와 분비 장소 명확하게 외운 채로 전엽 호르몬의 3가지 종류를 외웁니다. 자,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3가지를 외웁니다. 원래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건 내신 때 가서 깔 거야. 왜냐면 중요하지 않아서 내신 때 깔 거야. 지금은 중요한 호르몬들만 짚을 거예요. 첫 번째 GH.
GH 생장 호르몬. 두 번째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자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세 번째 ACTH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됩니다. 부거자호.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자, 생장 호르몬 뭐야? 내가 키가 자라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조금 낯설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이게 좀 낯설거든. 자, 갑상샘이라고 하는 부신거질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어요. 걔를 자극하는 거야. 걔를 자극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호르몬이 방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즉, 자, 봐봐. 만약에 전엽에서 TSH가 나온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나온대. 그럼 얘가 갑상샘을 자극 주는 거야. 갑상샘에서 자극을 주면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너네들이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티록신. 오케이? 그래서 이 영어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타이록신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인 거야. 티록신을 스티뮬레이션 자극해서 촉진해서 방출시키는 호르몬. 그걸 TSH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TSH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자, 전엽 호르몬인 TSH는 어디에서 생성한다고? 전엽에서 생성한다고. 그런데 얘가 지 혼자서 갑자기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들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럼 얘도 중추의 명령을 받아야 돼. 중추의 명령, 항상성 유지 조절의 중추. 누구의? 항상성 유지 조절 중추 누구였어? 바로 간내 시상하부였거든.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전엽에서 TSH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전엽, 너 TSH 생성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뭐 갑자기 가가지고 야, 똑똑 두들길 수도 없고 걔가 뭐 갖고 두들길까? 바로 호르몬 갖고 두들겨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TRH가 됩니다. 영어로 TSH 릴리스 호르몬이야. TSH를 릴리스 방출시키는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H는 한국말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루트를 갖게 돼 있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그럼 전엽에서 마찬가지로 ACTH가 나와. 전엽에서 ACTH가 나와. 그러면 얘가 누굴 자극한다고? 부신거질을 자극한다고? 부신거질을 자극해. 그러면 부신거질을 자극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나와. 두 가지 외워야 돼. 어차피 외울 거니까 그냥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당코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무코코가 방출되게끔 됩니다. 어디에서 생성하는? 전엽에서 생성하는. ACTH가 부신거질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CTH 갑자기 나 분비하고 싶어 해서 ACTH를 막 분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누가 때려줘야 돼. 누가? 시상하부에서 C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전엽을 때리면 ACTH가 분비되게 돼요. 이거를 경로를 정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찍을 거면 얘들아 사진 찍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후엽으로 갑니다.
후엽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알아주셔야 돼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ADH라고 하는 항뇨 호르몬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옥시토신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여기서는 적고만 갑시다. 네,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고요. 얘는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 예예요.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옥시토신은. 그 상태로 ADH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 ADH의 별표. ADH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들었을 때의 ADH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삼투압 조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기본적인 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갑시다. 자, ADH는 수분의 제호수를 촉진합니다. 어디에서? 콩팥에서. 콩팥에서 수분의 제호수를 촉진해요. 수분의 제호수를 촉진한다. 콩팥에서 수분의 제호수를 촉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 뭐? 쌤, 제호수가 뭐예요? 의문이 되겠죠? 자, 제호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을 내가 스펀지 마냥 쫙 빨아당겨서 내 몸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제흡수야. 다시 한번.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을 쫙 빨아당겨서 내 몸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제흡수야. 여기까지 콜? 그래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대.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대. 그러면 당연히 내 몸에 존재하는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내 몸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해? 그럼 얘들아, 내 몸에 물의 양이 증가한대. 내 몸에 물의 양이 증가하면 내 몸의 농도는 어떻게 하겠어? 내 몸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 내 몸의 농도는 떨어지겠지. 당연히. 오케이? 그거를 혈장 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장 농도. 그런데 여기 더 씹소름은 바로 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삼투압에 비례해요. 농도는 삼투압에 비례해. 농도는 삼투압에 비례해. 따라서 너네들이 영상으로 볼 거 바로 혈장 삼투압의 조절. 바로 ADH는 따라서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킵니다.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켜요.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켜. ADH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오케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메인 기능이야. ADH의 메인 기능이고 이것에 파생된 메커니즘들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상태로 나랑 같이 갑상샘으로 갑니다. 갑상샘. 자, 갑상샘에는 티록신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갑상샘에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티록신뿐만이 아니라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건 완전 내신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내신 개념이라 제가 내신 때 가서 깔 거고요. 지금은 중심 주축의 호르몬들만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자, 티록신은 어떠한 걸 촉진하냐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량을 촉진시켜요.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면 자, 물질 대사 중에 하나인 누구? 바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돼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예진아, 세포호흡은 뭐랑 뭐를 소모해서 뭐랑 뭐를 만들었니? 를 소모시켜서 하나 더 있어. 이게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지. 그럼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에너지가 나와야 돼.
아, 그러면 세포를 증가시키면 열 에너지가 발생되겠네. 아,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열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따라서 뭐가 증가? 체온이 증가. 체온이 증가. 한다고. 오케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신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부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겉질과 속질이 존재합니다. 부신에는 겉질과 속질이 존재하는데, 아까 내가 부신 겉질은 누구의 자극을 받는다고 했어? 어떤 애의 자극을 받는다고 했어? 전엽에서 분비되는 ACTH. 그렇지. 부신겉질 호르몬.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얘의 자극을 받는다고 했어. 아, 그러면 ACTH의 자극에 의해서 겉질에서 뭐가 나와?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코코가 분비된다 라는 겁니다. 당코코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코티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또 다른 이름은 알도스테론이 있어요. 알도스테론. 그런데 자, 우리 당코코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몸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되겠니?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주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겠지. 우리 몸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바로 혈당량이 증가하게 돼 있어. 왜냐면 혈당량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 그게 혈당량의 정의거든. 뭐라고? 혈당량의 정의가 뭐라고?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 그게 혈당량의 정의야. 어디다 적어주시면 되냐면 우리 97페이지에 혈당량 조절이라고 적혀있는 거 제목 보이시나요? 맨 위에. 거기에 혈당량 동그라미 치고 바깥으로 화살표로 꺼낸 다음에 혈당량의 정의라고 적어주시고 혈당량 동그라미 친 다음에 밖으로 뺀 다음에 화살표에서 정의라고 적어주시고 체내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 체내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 그 상태로 앞으로 돌아옵니다. 혈당량이라는 것은 포도당의 농도예요. 포도당의 농도. 그러면 포도당량이 많아져?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해. 왜?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혈당량이 증가. 혈당량이 증가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무코코. 무코코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어디에서? 당연히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고?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 재흡수? 재흡수 어디서 많이 봤어? 그럼 뭐야? 재흡수가 뭐라고?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질을 내 몸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뭐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내 몸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나트륨의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장,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혈장에 존재하는 용질수가 증가하겠다. 용질수. 용질이 뭐야? 늘 농도 따질 때 하는 거 있잖아.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 되겠죠? 혈장에 존재하는 용질수가 증가해. 혈장에 존재하는 용질수가 증가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 혈장에
농도가 증가해. 혈장의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고. 됐죠? 오케이? 이게 다 어차피 뒤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싹 다 잡은 거야. 어차피 너희들이 나랑 같이 항상성 위주로 뭐 배울 거냐면 혈당량, 체온, 삼투압 조절들을 배울 거거든. 혈당량, 체온, 삼투압 조절을 배울 거다 보니까 지금 보면 다 내가 색깔 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야. 뭐야? 다 혈당량, 삼투압, 체온, 삼투압. 다 뒤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 짓고 있다고. 오케이? 근데 뒤에 가서 할 바에야 앞에서 호르몬을 배우면서 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제로 녹화본에서 배울 내용은 그래프 해석의 방법밖에 배울 게 없어.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알겠지? 그런데 되게 꼼꼼하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속질로 갑니다. 속질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자, 이 속질도 마찬가지로 지가 갑자기 에피네프린 분비! 하면서 분비할 수는 없어. 누군가의 자극을 받아야 돼. 그 자극을 어떤 걸로 받냐면 얘는 바로 교감신경에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신속질은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어서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부신속질은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다고. 선생님, 그러면 교감신경은 부신속질과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동공에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소장에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교감신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은 아까 또 다른 이름으로 에피네프린의 동의어 뭐라고 했어?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상태로 에피네프린의 기능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에피네프린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글리코젠을 티록신과 기능이 유사해요. 에피네프린은 티록신과 기능이 유사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열발생량을 증가, 따라서 뭐가 증가? 따라서 체온이 증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줘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줘. 그럼 쌤! 글리코젠이 뭐예요? 글리코젠이 뭔데요? 자, 그거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막 눈이 왔어. 그러면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려고 해. 그럼 너네들 땅바닥에 있는 눈 알갱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조금 집은 다음에 이거 던져? 아니지. 눈덩이를 뭉쳐야 되지. 그렇지? 눈 알갱이 입자 하나가 포도당이야. 그것들을 뭉치면 글리코젠이야.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큰 단위의 개념인 거고 포도당은 작은 단위의 개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분해해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고분자 물질이고 얘가 저분자 물질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건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혈당량은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 되겠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아이고. 자, 가봅시다. 자, 거기에 우리 이제 호르몬의 종류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호르몬의 특성 두 번째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호르몬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호르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종류에는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세요.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존재해요. 오케이? 예전 교육과정에는 저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특성을 외웠어야 돼. 막 어떻게 구구절절 다 필요 없어. 다 사라졌어.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은 딱 뭐만 외우냐면 뭐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뭐가 단백질계 호르몬인지만 외웁시다. 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부신거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부신거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입니다. 쌤! 그러면 부신거질 호르몬이 뭔데요? 부신거질 호르몬? 배웠잖아. 뭐? 당코, 무코. 당코, 무코. 얘네들이 부신거질 호르몬이었잖아. 그렇지? 쪽에서 언급했듯이 코티솔과 알도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 자, 성호르몬은 뭐가 있냐? 성호르몬 거기다가 자 괄호치고 적을게요. 성호르몬은 뭐뭐 있는지. 첫 번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어이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 에스트로겐. 어이입니다. 에스트로겐 어이예요. 둘 다. 마지막 프로게스테론. 둘 다 어이입니다.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만 남성 호르몬이고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거 두 개는 여성 호르몬이 됩니다. 왜 누구 있어? 깜짝이야. 아씨. 나 누구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됐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단백질계 호르몬은요? 이거 두 개 제외. 나머지 다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외워주신 채로 2자로 갑니다. 2자. 자, 우리가 이자섬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존재해요. 이자섬, 이자선, 이자샘 다 똑같은 말이야. 그 이자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는데, 이자섬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바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존재합니다.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존재해요. 이 알파세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알파세포는 교감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베타세포는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부터 뻗어나온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게 교감신경을 주르르르르르 타고 내려와서 알파세포를 탁탁탁탁 때리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고요. 동일한 논리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글루카곤은 뭐로 바꾸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글리코젠 포도당 어디서 많이 봤어? 앞에 하나 했지? 누구? 에피네프린의 두 번째 기능이었지. 오케이? 어찌됐건 얘를 분해해 주는 거네. 그러면 예진아, 혈당량은 증가해, 감소해? 그렇지. 혈당량은 증가. 그런데 우리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바빠요. 얘는 총 3가지 기능을 해줍니다.
어마무시하게 바빠요. 자, 우선 인슐린은 첫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줍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요. 두 번째, 인슐린은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요.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야. 봐봐.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 그게 혈당량이었어. 그런데 혈액에 있는 것들을,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내가 쭉 끌어당겨서 조직세포 안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어디 음식점 가면 여기 막 사탕 바구니 같은 거 있지. 어찌됐건 이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내가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면 이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은 줄어들어서 늘어났어. 줄어들었지. 그러면 당연히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조직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조직, 심장조직, 먼 조직 다 그쪽으로의 포도당흡수를 촉진했다? 그러면 무조건 인슐린의 기능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당의 산화 촉진. 포도당의 산화를 촉진하면, 그런데 포도당의 산화? 쌤, 포도당의 산화요? 산화가 뭐죠? 저는 산화를 아직 화학에서 안 배웠어. 그냥 소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모. 알겠죠? 포도당의 소모를 촉진한다. 어쨌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현우야, 혈당량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그렇지! 혈당량 감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성호르몬은 그냥 제가 위에서 적으라고 했으니까 띄워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호르몬들 위주로만 살펴봐서 한 10개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 이외의 것들 호르몬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이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너네들이 배우는 항상성 유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교육 과정에서는 안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내신 때 가서 깔자고요. 어차피 지금 해봤자 까먹을 거니까. 알겠죠? 얘네들만 알고 있어도 90%는 외운 거야. 알겠지? 자, 그 상태로 항상성 유지 원리 갑니다. 항상성 유지 원리. 자, 이거 지울게요. 우리 현우는 설날 안 내려가니? 어디? 안 내려가? 슬프네. 가서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진이는 설날 안 내려가니? 아, 내일 가? 내가 봤을 때 오늘 설날 때문에 또 빠진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설날 벌써 내려가서. 뭘 벌써 내려가? 빨리 가가지고 세뱃돈 뜯어내려고 벌써부터 내려갔나? 어찌됐건. 자, 갑니다. 항상성 유지 원리. 자, 항상성 유지 원리 갑니다. 우선 내가 얘기했지. 항상성이 뭐라고 얘들아? 항상성은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리. 그게 항상성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게 항상성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피드백, 두 번째 기량작용. 기량작용? 아까 봤지? 기량작용 뭐라고 했어 내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여 서로의 기능을 견제. 오케이?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여 서로의 기능을 견제.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 그래서 변화폭을 최소화. 그래서 뭐라고? 항상성 유지에 적합하다.
그렇지. 아,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거구나.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해서 뭐라고? 변화폭을 최소화시키는구나. 변화폭을 최소화시키니까 변화폭을 최소화시켜.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적합하구나. 적합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량작용의 예로는 아까 배웠듯이 현우야 뭐가 있었어? 기량작용의 예? 아까 배웠잖아. 두 개. 신경.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기량작용한다 했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호르몬들 중에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켰어. 근데 뭐는 증가시켰어? 그렇지.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죠. 자, 글루카곤이랑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 하나 더 있었어. 뭐? 그렇지. 인슐린이랑 에피네프린. 그러면 자, 이쯤 너네들이 궁금할 거야. 뭐가 궁금해? 바로 방금 현우가 얘기했던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걔는 기량작용 아닐까? 맞을까? 를 고민할 거야. 쌤, 인슐린은요 혈당량을 낮추고요, 당코는요 혈당량을 높이는데요, 왜 기량작용에서 빼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물론 혈당량을 높이고 낮추는 거 반대되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봐봐, 예진아, 인슐린은 뭐로 바꿔주니? 뭐로 바꿔서 혈당을 낮췄어? 글리코젠을 포도당이야? 그럼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잖아. 그렇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야 돼. 그런데 당코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꿨거든? 그럼 이거 반대작용이야? 반대되지 않지? 얘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꾼 거고, 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꿨기 때문에 반대작용이 아니야.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반대지만 작용 자체가 반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기량작용이 아니야. 알겠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기량작용은 총 3가지. 내신 때는 하나만 더 플러스 할 겁니다. 내신 때는 하나만 더 플러스 하면 돼요. 우선 3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기량작용 아니에요. 알겠죠? 그 상태로 피드백 갑니다. 피드백은 뭐냐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 그게 피드백이에요.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해. 봐봐. 기량작용은 기능이 반대야. 그래서 변화폭을 최소화시켜.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적합해. 즉, 기량작용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야? 반대의 기능을 한다. 반대의 작용을 한다. 그런데 피드백은 뭐냐면, 그러면 그 작용의 양을 조절해주는 것,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양을 조절하는 것, 그게 피드백이야.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피드백에는 2가지가 있어. 양성 피드백이 있고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은 많지만 많게 하겠다. 이게 딱 양성 피드백의 컨셉이야. 음성 피드백은 많아서 적게 하겠다. 적어서 많게 하겠다. 이게 딱 음성 피드백의 컨셉입니다.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하나 적어두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하나 적어두라고 했어.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바로 뭐라고 했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수축 호르몬. 자궁수축 호르몬. 자, 이게 왜 양성 피드백이냐면 잘 봐봐. 우리 아이가 어머니한테서 자연분만 될 때, 어머니한테서 아이가 자연분만 되려고 할 때 애가 빨리 빠져나와야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애한테도 데미지가 덜해. 그러면 이 애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바로 뭐야?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애를 밀어내는 거야.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래서 옥시토신이 나와 해가지고 수축 하는데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해가지고 애를 탁 하고 나가게 해주는 게 옥시토신이야. 그러니까 뭐야? 많지만 계속해서 많게. 오케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몸의 일정한 성질,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성질이 항상성이었어. 그런데 양성 피드백 이상하지 않아? 많지만 더 누가 봐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성질과는 깨져 있죠. 그래서 양성 피드백은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얘는 항상성 유지의 원리가 아닙니다. 얘는 항상성 유지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쌤, 이거 왜 보여요? 우리는 항상성 유지를 시키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어긋나요. 양성 피드백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안 배워. 옥시토신. 얘만 배워. 그러면 너네들이 오늘 나한테 배운 모든 호르몬 다 음성 피드백이야. 오케이? 얘는 우리 교육과정의 취지와 어긋나다고. 왜냐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도대체 뭐냐? 자,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이거 배우는 게 바로 티록신의 분비 과정입니다. 앞에서 했어요, 사실. 티록신의 분비가 어떻게 일어났니?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왔지. 그게 전엽을 때려. 그럼 전엽에서 뭐가 나와? TSH가 나와. 오케이? 그 TSH가 누굴 때려? 각상생을 때려. 그럼 각상생에서 뭐가 나와? 타이록신, 티록신이 나와. 오케이? 이게 분비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봐. 만약에 티록신의 양이 많다고 쳐봐. 티록신의 양이 많아. 그러면 그 많은 양의 티록신을 실은 피가 시상하부로 쓱 지나가. 많은 양의 티록신을 실은 피가 시상하부로 지나가면 시상하부가 딱 감지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좆된 것 같아. 안 되겠다. 티록신?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TRH를 적게, TSH를 적게, 따라서 얘가 적어지게. 많아서 적게 한다. 라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적으면 많게, 따라서 많아지게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딱 항상성이 유지가 되겠지. 많아진 걸 적게 하고 적어진 걸 많게 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우리 뷰 20은 요즘에 잘 안 나와서요. 이거는 좀 내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뷰 20은 내신 때 좀 자세하게 하고요. 우리 좀만 쉬었다가 항상성 유지의 첫 번째인 혈당량 조절까지만 하고 오늘 시험 보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좀만 쉬었다가 돌아옵시다.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혈당량 조절에 관한 그 조절 과정을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혈당량 조절에 관한 호르몬들 엮어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97페이지 보면 혈당량 조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이자의 기능, 이자에는 글루카곤과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티록신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티록신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티록신만 지우시면 됩니다. 에피네프린 그대로 살려둔 채로 티록신만 거기서 지워요. 오케이? 그 상태로 자 거기 드리포 EBS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 혈당량 조절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잘 봐봐. 항상성 유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봐봐. 식사를 했어. 오케이? 내가 어떠한 작용을 했지. 그 작용에 대한 결과물로 뭐가 나오겠니? 혈당량이 오를까 내릴까? 혈당량이 자 식사를 했어? 그럼 혈당량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혈당량이? 몰라. 그렇지. 혈당량이 오르겠지. 밥을 먹었는데 혈당량이 당연히 오르겠지. 오케이? 내가 작용을 한 결과물로 혈당량이 올랐어. 그럼 이거는 우리 몸이 혈당량이 오른 채로 가만히 있을 거야? Nope.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발생해? 항상성 유지가 발생할 것이다. 항상성 유지가 발생해서 뭐를 낮출 것이다? 혈당량을 낮출 것이다 라는 거야. 혈당량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 어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어떤 호르몬을 감소시켜?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쌤. 그러면요. 얘는 양을 늘리고 얘의 양을 줄였는데 얘네들은요. 기량작용의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기량작용에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고 글루카곤의 양이 줄어든 거니까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 조절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 기량작용을 통한 분비량의 조절은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오케이? 기량작용은 뭐야? 반대의 기능을 한다야. 반대의 기능을 해서 서로의 기능을 견제해서 그래서 변화폭을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적합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얘의 양을 늘리고 줄인 것에 대한 역할은 음성 피드백이 해준 거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한다? 무조건 피드백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한다? 무조건 피드백이야. 기량작용 개소리 하시면 하는 거야. 다 지워버려. 오케이?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그 상태로 자, 옆에 있는 거 해봐. 봐봐. 운동을 했어. 자, 운동을 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에너지 소모가 발생해. 에너지 소모?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니까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항상성 유지가 일어날 거야.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돼.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생성해줘야 되겠네? 에너지 생성하려면 뭐 일어나야 돼? 에너지 생성하려면 뭐 일어나야 돼? 세포, 호흡 일어나야 돼. 세포. 세포명이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자, 아까 세포호흡의 반응물이 뭐라고? 세포호흡의 반응물이 뭐라고? O2랑 포당이라고. 세포호흡이 증가하다 보면 결과물로서 결국 어떻게 된다? 포당 소모가 늘어나. 그럼 포당 소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 포당을 소모한 거를 다시 채워 넣어 주려고 해.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과물로서 우리 몸이 최종적인 항상성 유지가 일어나. 뭐 하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인슐린의 양을 줄이고 뭐? 글루카곤의 양은 늘리겠네? 또 글루카곤뿐만이 아니겠어? 에피네프린, 당지코르티코이드 다 늘려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안 어렵죠? 오케이? 그 상태로 봐봐. 내가 그래프들을 한번 보여줄게. 너네들 어차피 3차원 조절, 체온 조절 가서 그래프 쫀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 자, 봐봐.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너네들 그래프 해석할 때의 기초는 뭐니? 무조건 X축이 먼저야. X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Y축을 해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X축은 봐봐. 내가 변화시켜주는 요인이야.
그럼 앞에 있는 거 우리 연역적 탐구 과정 생각해 봐봐. 자, 내가 얘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변화. 그럼 얘를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얘는 우리 몸의 조작 변인이겠네. 그 조작 변인에 따른 결과물로서 Y축, 바로 결과물로서 얘가 종속 변인으로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알겠지? 좀만 정신 차려봐. 종속 변인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조작 변인에 인슐린을 넣어보고 그럼 인슐린에 따른 이 종속 변인에 혈당량이 들어간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면 현우야,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면 혈당량은 어떻게 되니? 그렇지! 그러면 반비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자, 여기서 소름 돋는 거,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혈당량을 넣고 여기다가 인슐린의 양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선생님, 인슐린이랑 혈당량은요 반비례니까요. 반비례. 이러면 그냥 바로 싸대기를 맞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너네들이 봐도 이상해. 왜? 혈당량이 증가시키면 인슐린이 감소해? 그게 무슨, 혈당량이 증가하는데 왜 인슐린이 감소해? 그렇지. 자, 그래서 봐봐. 우리 항상성 유지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진짜 많이 나와요. 봐봐. 혈당량은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대상이야. 나의 항상성 유지의 대상이라고. 혈당량은.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 싶은 항상성 유지의 대상이 X축에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항상성 유지의 측면으로서 반대로 꼬아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혈당량을 증가시켰어. 혈당량이 증가되면 나는 항상성 유지를 발생시킬 거야. 항상성 유지로 뭘 발생시킬 거야? 혈당량을 감소시키려고 할 거야.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진아, 인슐린은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그렇지. 인슐린은 따라서 많아져야 돼. 인슐린의 양은 늘어나야 돼. 그러면 자, 현우야,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의 양도 늘어나겠네? 그럼 무슨 관계야? 비례식.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알겠지?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당뇨병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자, 1형 당뇨병은 얘들아 뭐가 망가진 거냐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게 1형 당뇨병이고요. 간의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진 게 2형 당뇨병입니다. 오케이?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게 1형 당뇨병. 간에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진 게 2형 당뇨병이에요. 오케이? 좀만 정신 차려봐. 곧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1형 당뇨병은 뭐라고?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거야. 2형 당뇨병은 뭐라고? 간에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진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졌대.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뭐 나왔는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뭐 나왔어? 인슐린 나왔잖아. 그럼 얘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인슐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얘는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졌대. 그러면 얘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는 정상적인 거니까 인슐린 자체는 존재해. 인슐린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야? 바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
인슐린이 존재하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봐봐. 거기 있는 그림 봐봐. 정상인과 A 그림 봐봐. 정상인과 A를 비교해볼게. 정상인과 A 그림 딱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 그렇지. 인슐린이 아예 A는 없어. 그럼 A는 무슨 당뇨병? 일형 당뇨병이야. E는 뭐 있어? 인슐린이 있지? 그런데 뭐야? 결합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수용체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2형 당뇨병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인슐린이 있건 없건 어차피 뭐가 일어날 수 없어. 혈당량 조절이 일어날 수가 있니 없니? 없어. 어차피 작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에 관계 없다. 인슐린의 독립적이다. 즉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고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체온 조절부터 문제풀이, 뒤에 있는 문제풀이는 네,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 겁니다. 알겠죠? 우리 바로 시험 문제 풉시다.